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오늘은 팔자에 타고난 결혼운 쉽게 확인하는 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꼭 연애에 관심이 없으셔도 결혼운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결혼 잘 하나요? 아니면은 배우자는 어떤가요? 이런 것들이죠.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인 만큼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쯤 만들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배우자 운이 좋은 사주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스스로 결혼운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배우자 운이 좋은지 알 수 있는 공식 첫 번째. 이건 무려 자기가 사주팔자를 안 봐도 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사주를 볼 필요도 없다. 거울 봐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양아치 아닙니다. 거울 같은 거 아니고 뭐냐면 그냥 지난 내 연애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연애가 있어야 돼. 모쏠은 어쩔 수 없어. 지난 연애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 쓸 순 없어요. 지난 연애를 쭉 돌이켜보면서 나의 연애가 점점 나아졌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주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 연애의 큰 흐름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과거의 연애들을 자기가 되짚어 보면서 점점 나아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지. 연애가 점차 나아졌다. 전 남친에 비해 전 남친이 좋았고 전 남친에 비하면 지금 남친이 더 낫다든지 아무튼 시간에 따라서 연애가 어떻게 됐든 나아졌다면 사주를 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의 배우자 운은 좋은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사주적인 원리가 들어있는데 차근차근 단계별로 성장하는 양상을 볼 때 사주에서는 우리가 관을 기준으로 봐요. 그 중에서도 재생관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재생관이라는 거는 재성이 에너지를 줘서 강한 관성을 성장시키는 걸 의미해요. 팔자의 재생관이 잘 되면 차근차근 성장하는 뭔가를 할 때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여기서 약간 더 깊게 들어가면 재성이라는 애가 왜 관을 생하느냐 잘 보셔야 돼. 재라는 거는 비견 겁재가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재가 비겁한 때 잡혀가 버려요. 그래서 통제를 당해.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해보면 자유로운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게 행복이야. 근데 비겁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재라는 애가 어떻게 했냐? 관한테 내가 너에게 에너지를 줄 테니 나를 보호해줘라. 그래서 관이 비겁을 극해서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재가 관을 에너지를 줌으로 인해서 재생관, 관생인, 인성이 다시 비겁을 생하고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성장하는 관계가 되는 거야. 이게 육신으로 재생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사주에 재와 관이 있다고 재생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생관을 하는 조건들이 까다롭게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조건을 보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튼 팔자의 재생관이 잘 되면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하는 뭔가를 자기가 할 때 이전보다 점점 더 나아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시작점으로부터 우상향을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들 주식 계좌랑은 정반대죠. 이런 맥락을 배우자 운에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연애의 질이라고 볼 때 나의 연애가 우상향을 했다. 본인이 점점 나은 상대를 만나가는 변천사를 겪었다면 그게 곧 재생관의 양상이 되는 거예요. 사주에 재생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처음부터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첫사랑은 서툴기 마련이고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대부분 경험으로 체득하곤 하잖아요.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 곧 재생관입니다. 급격하게 좋아진다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단계별로 나아지는 흐름을 갖는 거예요. 점차 나아지는 양상이니까 결혼이 연애의 마지막이라고 치면 당연히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겠죠? 만나온 사람들 가운데 제일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는 뜻이니까 결혼운이나 배우자 운이 다른 사람에 비해 좋은 축에 속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듣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난날 현상을 미루어 볼 때 점점 나아졌다면 무조건 재생관이라는 건가? 내 팔자에 재생관이 된다는 건가?
사실 재와 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생관이 되지는 않아요. 팔자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재생관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 그래서인지 재생관이 되는 팔자 자체가 세상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재와 관이 있다면 다 재생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 재생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초보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보기는 어려운 단계라서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서 나의 연애를 되짚어보는 방식을 추천드린 겁니다. 해석보다도 임상 실험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스스로가 봤을 때 나의 연애가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다면 재생관이 된다고 보세요. 사주에 재와 관이 있는 거랑 상관없이 양상이 재생관이 된다고 보시면 돼. 배우자복, 결혼복이 있다고 생각해도 돼. 이쯤에서 선생님, 사주에서 관이 남편이라는데 저는 관이 없어요. 제가 부인이라는데 제가 없어요. 하는 질문이 무조건 있죠. 저희 채널에 무조건 있어요. 이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무관, 무재 사주는 배우자 운이 없다든지 내지는 결혼을 아예 못 찾는 질문이 많으신데, 이건 관성과 재성을 배우자로 보는 분들이 많아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관은 여자에게 남편, 이런 식의 해석은 사실은 억측이에요. 이걸 사주에서는 우리가 육친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관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인 거예요. 사주는 A가 B다, 그러니까 B는 항상 B다, 이런 식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팔자에 뭐 식상이 없어, 그러면 내가 뭐 자식이 없는 거야?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인성이 없어, 그렇다고 부모가 없는 건 아니잖아. 자기가 세상에 나왔다는 건 뭔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가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로 뭐 이걸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혼과 배우자 간의 관계는 모든 이런 글자들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재성 관성이 뭐 배우자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뭐 비견 겁재가 각각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식상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양상이 중요한 거지. 재나 관이 없다던가 팔자에서 재생관이 안 된다면 운을 통해서 이러한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야. 아까 팔자에서 재생관이 된다는 것은 우상향, 즉 서서히 나아지다가 제일 좋은 상대와 결혼하는 양상이라고 했는데, 운으로부터 재생관이 된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재관 없다고 결혼 못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재성과 관성을 곧 배우자로 해석하는 건 억측이라고 했는데, 이런 오해는 왜 나왔냐면 육신적으로 부부를 가리키는 개념이 재생관이라서 그래요. 사주에서는 부부의 양상을 재생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걸 직역해서 그럼 재관 없는 팔자에는 배우자도 없다, 이렇게 통변을 해버리는 거지. 흔히 연애의 끝은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연애의 끝이 결혼, 즉 재생관이라는 개념이라면 재생관이 잘 되는 운세에는 목표가 결혼인 만남을 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커플이라면 서로 재관운에 결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결혼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운에서 재생관이 되느냐? 본인이 관은 있는데 재성이 없다면 운에서 지지로 재성이 올 때 재생관이 잘 되는 환경이 됩니다. 반대로 재는 있는데 관이 없다. 운에서 천간으로 관성이 올 때 재생관이 잘 되는 양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 된다는 뜻은 아니야. 쉽게 말하자면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나한테 재는 있고 관이 없는데 임수가 나에게 편관이거나 정관이다. 그럼 올해 재생관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관은 있는데 재가 없다면 인목이 나에게 정제 편제일 때 재생관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인목이 아닌 임수에 천간으로 재성이 온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관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천간이 아닌 지지에서 이렇게 관이 온다면 그에 따른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일일이 말하자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우선은 내 연애가 성장하고 있는지 여부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공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내가 홀로 오롯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즉 내가 독립적인 사람인지를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 하고 체크할 수 있다면 이 역시 배우자 운이 좋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럼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선생님, 배우자 운이 좋으려면 상대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도 괜찮다면 의지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텐데 이번 공식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러분이 뭐 사인하고 그럴 때는 세세한 거를 다 읽어봐야 돼요. 아까 독립적인가 밑에 이렇게 작게 계약 조건이 들어가요. 독립적인데 자존감도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결혼이랑 배우자 운도 좋습니다. 그냥 독립적이기만 하면 그냥 독립적인 인간이야. 독립적인 사람이면서도 누군가 도움을 청한다면 기꺼이 응할 수 있는지, 반대로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만큼 누군가에게 나의 치부나 밑바닥을 보여줄 수 있는 높은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독립적이면서도 자존감이 높은가, 이게 두 번째 공식인데, 이런 성향은 사주에서 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나의 뿌리, 나의 근간을 말하는데 학교 다닐 때 근의 공식 배우셨죠? 루트 몇 어쩌고 할 때 루트도 결국은 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팔자에 뿌리가 굳건하게 박혀 있다면 독립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봅니다. 지지비견을 말하는데 만약 팔자에 뿌리가 여러 개라서 지나치게 강하다면 이게 또한 아집이 되면서 오히려 의존적이게 될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뿌리가 없거나 있어도 부실하거나 운으로부터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이 똑바로 자리 잡은 팔자는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진짜 독립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난 쿨해. 어디 기댈 필요가 없어. 나는 나 그 자체로 완벽해. 너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바로 근이 망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막 자주 하는 말이에요. 난 정말 스스로 뭔가 읽어내고 있고 정말로 독립적인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허해지곤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에 항상 연결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취하고 혼자 살면서도 취미나 모임처럼 뭔가 몰두할 대상을 찾는 것만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죽을 때까지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이냐는 겁니다. 유지가 된다고 해도 그게 본인에게는 행복이라며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팔자에 근이 있다는 건 높은 자존감으로 온전히 독립적이면서도 가족, 배우자 등의 누군가 역시 나에게 기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 관법에서는 온전히 독립적이라는 건 스스로 할 능력을 갖추면서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극복한다는 의미예요. 사람 인자처럼 사람이 완벽하게 바로 서 있으려면 서로에게 기대어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 독립적인 것이자 근이 있는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는 건 매사에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도와줄 관계에 신경을 써보세요. 집 구하기, 살림하기, 가정을 꾸리는 일 등등등 살아가면서 겪을 일에 홀로 부딪히기보다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헌신할 수 있는 관계에 힘을 써보도록 하세요. 홀로 버티는 걸 오래오래 지속할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독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식 세 번째, 나는 주변을 돌보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무감으로 하는 일 말고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사랑이나 애정, 관심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의 배우자 운은 볼 것도 없이 좋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도 그걸 자신이 취하지 않는다면 좋다고 보기 어렵겠죠. 아니면 지나친 헌신으로 봉사활동에만 매진한다든지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등 다른 의무에 소홀해지는 경우 역시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남을 돌보는 일에 배우자 운과 무슨 상관이냐.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주고받을 수 있는 여유가 마음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살아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좋은 가정 환경에서 좋은 양육자를 만나서 잘 배우고 사랑받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었든 사랑과 베품을 실천하며 성장했던 경험의 여부를 말하는 겁니다. 해보지 못한 걸 매끄럽게 잘 해내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제가 사주 강의에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나에게 없는 글자는 완전히 내 것처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은 운에는 시행착오를 무조건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헤매고 힘든 과정이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더 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기회라는 점에서 나쁜 운세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세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각설하고 사랑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좀 더 능숙히 해낼 가능성이 크겠죠. 그만큼 상대에게 사랑을 잘 주고 또 잘 받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즉 결혼복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사랑을 받음으로써 베풀 수 있게 되고 베품으로 인해 받는다는 건 생하자의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생하자라는 건 나를 낳아준 사람이라는 뜻인데, 정인과 편인, 즉 인성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며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성을 흔히 모성애에 빗대어서 설명이 되곤 하는데, 육신은 사주팔자, 즉 명리학의 토대가 되는 이론의 일부로서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원칙과도 같아요. 인성은 일간을 생해주는 육신인데, 팔자의 인성이 일간을 잘 생조해주고 있다면 본인은 그만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인성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경우, 또는 재극인, 즉 재성이 발달해서 인성이 극을 당하는 경우, 내지는 비겁이 너무 많아서 인성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이 인성이 손상되면서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데, 인성이라는 건 육신 중에서 매우 복잡해서 이야기거리가 많거든요. 인성이 손상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인성이 두드러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배우자 운이 좋은 팔자의 특징을 찝어드렸는데 신박하셨나요? 사주를 직접 보던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던지 해서 배우자 운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공식이라면 소개했던 내용들은 사실 상식선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심리학자 분들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비슷한 맥락이시더라고요.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심리학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명리학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영상을 보면서 뭐야 내 얘기 아니잖아 싶어서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는 배우자 운이 좋아지도록 내 사주를 운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질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개운법을 기다리시면서 뭐 사주에서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많이 먹어라, 화가 많으니까 소방관을 만나라, 뭐 이런 팁을 기대하실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평 명리를 공부한 입장에서 저런 말은 진짜 듣기 싫은 말이에요. 개운법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개운이 안 되거든요. 사주라는 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쓰이는 기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동일 사주자가 다르게 사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사주가 좋다 나쁘다, 운이 좋다 나쁘다, 무슨 운이 어떻다 하는 가치 판단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사주 자체에 매몰된다면 상처만 받고 막막해집니다. 사주를 어떻게 운전할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염.